네, 그럼 이번에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대 총선 결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겠죠. 과연 경제 정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세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최요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참 관심이 상당했던 20대 총선이었는데 결과부터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론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최종 의석수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123석으로 이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여수야대 정국 16년 만이고요. 현재 여권이 정권을 잡은 지 8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새누리당 122석을 차지했죠. 당초 기대했던 150석, 180석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에 크게 못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총선에서 역시 단연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은 38석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6석, 그리고 공천 탈락 등으로 무소속 출마한 의원들이 당선이 되면서 무소속이 11석을 차지했는데요. 혹시 다음 그림 화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특징이라고 한다면 새누리당이 수도권 지역에서 좀 완패를 당했다는 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활약을 했고 호남 지역을 국민의당이 싹쓸이하다시피 가져왔어요. 그 122석 대 121석 그리고 방금 123석 대 122석 그리고 38석 이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이것이 누가 이렇게 만들라고 해도 이렇게 못 만들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평론가들이 제가 어제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묘한 국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묘한 국민. 그렇게 판단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어느 세력에게도 완벽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게조차도 호남 지역의 완전한 패배로 인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려도 못 드는 것이죠. 즉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의석수를 만들어줬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저는 또 재미있는 관점 중에 하나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국민의당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좀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법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양쪽의 큰 정당이 국민의당이 당연히 캐스팅보트로 양쪽을 구애를 하는 거죠. 구애. 아리따운 여성이 있고 멋진 남성 둘이서 이제 구애를 하는 거죠.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이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8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이라고 하지만 가치는 그 이상, 배 이상의 가치를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정치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참 재밌는 이번 결과에 따라서 재밌는 변수들이나 또 포인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참 16년 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여권이 주도권을 뺏긴 건 또 8년 만이고 그렇죠. 이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에게도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임기 후반 22개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모두 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임기 후반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가장 문제가 경제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난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과제였는데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쓰러진 것도 아니고 대안으로 이한 더불어민주당 완벽하게 이긴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갑자기 38석의 캐스팅보트 하는 국민의당이 나타나면서 힘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즉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정국이 달라진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그만큼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 이제 앞으로의 이전에 있었던 공약들이나 경제 정책들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힘의 균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도 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에 임하는 그 각 정당이 이 미국이나 영국의 선진국처럼 정교하게 짜내서 나온 그 공약들이 아니라 네. 대략적으로 포퓰리즘,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정책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갈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새누리당에서 내세웠던 것이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좀 이렇게 그 진흥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피부에 와닿는 경제 살리기를 통해서 다시 표를 얻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과반이 뭡니까? 네.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 같거든요. 향후의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야권과 주고받고 이렇게 네. 핑퐁 게임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주고 무엇을 빼느냐 이 문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주고 무엇을 뺐느냐 예. 이것도 중요할 테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지금까지 경제 공약들이야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약간 포퓰리즘인 공약도 있었고 예. 재원 확보조차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놓은 공약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과연 어떻게 변화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가장 제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그 커다란 제일 큰 포퓰리즘은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30만 원. 이거는 재원 얘기가 없습니다. 네. 재원 얘기 없는 상태에서 훅 던진 건데 지금 이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주는 것에서 이것을 10만 원 까고 20만 원 주든지, 20만 원 까고 10만 원 주든지 이거는 그 1순위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내세울 것이고요. 네. 여기서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방금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월 60만 원 지급한다.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한다. 최저임금 10,000원을 인상한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먹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온 거죠. 저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뭐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은 2020년까지였으니까요. 뭐 그래요. 한 두고 보자고 하고 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기초연금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것도 어디서 돈이 나타날지 저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예. 윗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네, 글쎄요. 알면은 저희가 이거 나와가지고 방송 안 하죠. 네. 잘 몰라요. 잘 모르고요. 일단 지금 이야기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소득 하위 30만 원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준 그 60만 원 있죠.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진행한 청년 배당과 함께 엮이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공약들은 나왔었는데 참 많이들 이렇게 계획이 안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어서 좀 금융권의 입장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당별로 좀 입장이 좀 다르기도 했었고요. 예. 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좀 희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이제 왜냐하면은 그 정확하게 매니페스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파 양적 완화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그리고 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색깔이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게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풀어서 현재의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것.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새누리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산업금융 채권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을 통한 그 기업구조 조정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경제 활력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고요.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은 일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이야기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무제한 돈 풀기는 위험한 도박이다라고 이야기는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한다고 한다면은 네.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정교하게 새누리당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걸 던졌기 때문에 한대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들도 많았었고요. 경제 학계에서도 참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게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분야를 넓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총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짧게 해주시죠. 네, 이번 총선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양적 완화라든지 또 복지 정책 혹은 경제 심판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유세 기간이 짧고 또 다른 이슈에 묻혀가지고 그렇게 크게 경제 정책 분야에서 논란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논란이 많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서서도 저희가 최유한 평론가와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이번 경제 공약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특별한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그 이슈가 될 만한 공약은 없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제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약을 많이 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당 모두. 그럼 이제 보다 자세하게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슈가 됐던 것이 한국판 양적 완화인데요. 교수님,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물론 1.5% 역대 최저금리이긴 합니다만은 아직 제로금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무리 앞에 한국판이라는 얘기가 붙었어도요. 과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되게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을 쓰고 또 경기를 부양시킬 때 금리 통화 정책하고 금리를 비롯한 통화 정책, 또 재정 정책, 환율 정책 이런 세 가지 정책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총선 결과 국회에서 그 야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해야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게 됐고요. 또 통화 정책에서도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은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양적 완화 정책은 채권에 대한 국가의 보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분의 얘기와 같이 양적 완화는 이제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상황상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또 과반의석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과. 어떻게 예상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 교수님의 또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한국판 양적 완화예요. 네. 그냥 외국에서 쓰는 것이 양적 완화가 아니라 네. 한국판 양적 완화. 그러면 한국판이 아닌 외국판 양적 완화는 뭔지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자, 양적 완화라는 거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발 한국판 양적 완화는요. 경기 부양을 목표로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게 외국의 양적 완화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은행의 이 상금채, 산업금융채권, 주택저당증권, MBS라고 하죠. 이거를 딱 대상으로 해가지고 쉽게 해서 기업에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과 이거 딱 정해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겠다. 이것이 과연 정상이냐? 저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 성격을 갖고 있고 물론 이거에 대한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이해를 해요. 사례가 있습니다. 언제? IMF 때. 외환위기 직후에 한국은행이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네. 부실채권 정리기금 채권과 예금보험공에서 채권을 사들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하다라고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하느냐.
이거는 전 자신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기준금리 1.5%거든요. 이거는 양쪽 완화라는 건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을 때 안 먹혔을 때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아직 1.5%라고 한다면은 이 제로금리까지 또 가서 더 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몇 단계가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당도 이건 도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백보 양보해서 양보해서.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 뭐 2차례 더 인하돼서 제로 금리 때까지 내려간다고 치자면 과연 양적 완화 가능할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자, 근데요.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애둘러 반대의 뜻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체가. 그러면서 뭐냐면 정부 관계자 특정 기업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가장 꺼리는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선거를 앞두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대선 때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풀어야 된다는데 누가 해줘야 되면 발권력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라는 이야기인데 네. 이것이 과연 그랬다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건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셨는지 야당이 많이 표를 찍어 주셔서 야당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네. 방향이 바뀔 겁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적 완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한 걸씩 물러서서 다른 방식의 양적 완화라든지 다른 방식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당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정책 심판론도 있었고요. 뭐 경제 심판론 여기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경제 민주화도 참 이슈가 많이 되면서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 민주화, 정치 민주화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요. 정치 민주화는 절차적 민주주의 뭐 이렇게 투표하고 그거 해서 대표 뽑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치 민주화 이해되는데 네. 사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 정치 민주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상적입니다. 실체가 좀 모호하죠. 예. 모호하죠. 그럼 경제 민주화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여러 번 기자들이 물어본 김종인 대표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있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은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지금 선언적으로 바깥에서 경제민주화,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얘기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이 과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2번 김종인 대표가 경제민주화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경제민주화의 첫 번째가 무엇이다, 두 번째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뜬금없이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대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비대위 대표잖아요. 예. 비상 시기는 그러면 지나간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도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계속해서 경제 민주화를 앞두고 앞에 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자기 캐릭터가 본인의 캐릭터가 굉장히 민주화이기 때문에 네.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건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등장하냐면 이해찬 또 이렇게 전 총리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로 가겠지만은 이것은 기존에 얘기했던 경제 민주화 다른 개념의 경제 민주화가 등장할 것이고 네. 여기에 맞서서 또 새누리당도 나올 것이고 여기에 맞서 또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줄 것이고 네.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어떤 형식의 경제 민주화가 나타날지는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뤄야 할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총선이 이제 끝났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권과 야권의 대립도 대립이지만 야권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표가 좀 달라졌었기 때문에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금산분리 규제 금융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가 IT 기업의 은행 진출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핀테크니, 인터넷 은행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금산분리, 은산분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이 발의했거든요.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보유를 한도를 현행 4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이 상황에서 아마 금융위 쪽에와 함께 이야기해가지고 정리되지 않을까.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국민의당이 또 캐스팅 보트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정치권은 어떻게 그 해결하냐면요. 네. 국민의당 캐스팅 보트를 주는 데서 양쪽에 의견을 보내서 네. 가져와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보해라, 가져와라, 양보해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거의 갑의 위치에 그렇죠. 36석으로 갑의 위치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을 38석. 8석으로 예. 갑의 위치에 서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약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 조금은 어찌 보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고 먼 얘기도 했는데 지금 당장의 얘기들도 하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유일호 부총리가 과연 어떻게 할지, 어느 선에 설지도 좀 궁금해지고, 추경 편성이랄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일정이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총선이 끝났죠. 바로 내년에 대선이 있어요. 네. 그 다음 지방선거 있어요. 네. 그 다음 또 다시 총선이 있고. 그러니까 줄줄이 쫙 선거가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든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네.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호 부총재가 지금 뉴욕에 갔죠. 네. 뉴욕 가가지고 많은 국제 금융 전문가들한테 우리 내년에 3% 성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충분히 여력이 있고 중국의 경제 침체가 우리에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북한발 영향 한계가 있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는 날 IMF가 뭐라 그랬습니까? 3% 아니었죠. 2.7%로 떨어뜨렸죠.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파적인 입장에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어떻게 나올런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3%대 하면서 추경까지 밀고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예, 총선 이후에 전반적으로 또 정부 측에서는 어떻게 경제 활성화를 펼칠 것인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점이 총선 때문에 잠시 스탑돼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신해면 세점 추가 지정도 있고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승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두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슈 현장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내용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대 총선 결과, 이에 따른 경제 향방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초심, 사실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날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부터 어제까지의 마음이 초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초심 잃지 말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